몽상서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즐겁게 들어주세요. 2014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강민주는 막판 스퍼트를 올리는 대신 꾀병을 부려 여자친구에게 줄 밀크티를 사러 학교를 빠져나왔다. 불행히도 돌아오는 길에 그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강민주는 한 달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그 한 달 동안 강민주는 아주 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수능을 망쳤다. 여자친구는 이별을 통보했고 그는 집안의 모든 저축을 쏟아부어 이름 없는 전문대에 입학했다. 겨우 졸업했지만 2019년 전 세계를 강타한 역사상 전례 없던 팬데믹 사태를 맞닥뜨렸다. 졸업과 동시에 닥친 취업난에 좌절한 그는 결국 시골집으로 내려가 부모님께 얹혀 살게 되었다. 어머니의 주선으로 선을 본 그는 또다시 집안의 몇 대에 걸친 재산을 전부 털어 시골집을 신혼집으로 리모델링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 예단비 문제로 신부가 차에서 내리길 거부했고 격분한 강민주는 결혼을 취소해버렸다. 이 희극 같은 결혼식은 두 집안을 온 동네의 가장 큰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신부 측 가족은 매일같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강민준이 딸의 순결을 더럽혔으니 위자료로 3억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찢어지게 가난한 강씨 집안에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다. 그러자 신부 측은 집에 페인트를 칠하고 오물을 투척했다. 그 평화롭지 못한 나날 속에서 본래 몸이 약했던 어머니는 병으로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늘 과묵하던 아버지는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 역시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단란했던 세 식구는 그렇게 풍비박산나고 모두가 그의 곁을 떠났다. 아들, 정신이 드니? 어디 불편한 데는 없고? 박선혜는 아들 강민준이 눈을 뜨자 즉시 흥분하며 물었다. 강민준은 희미한 눈으로 눈앞에 익숙하면서도 야윈 얼굴을 돌아보았다. 다음 순간 그의 눈물은 둑이 터진 듯 쏟아져 내렸다. 엄마, 살아계셨어요? 흐흐, 엄마, 아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와앙. 강민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경상에서 뛰어내려 박선혜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다. 어머니의 죽음은 강민준에게 평생의 한으로 남아 있었다. 어릴 적부터 자신 때문에 고생만 하다 머리가 희끗해지셨고 마지막엔 결국 자신의 일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 순간 살아있는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강민준의 모든 죄책감과 서러움은 눈물이 되어 터져나왔다. 아들아, 엄마 놀라게 하지 마. 엄마는 이렇게 멀쩡하지 않니? 너는 괜찮고 박선혜도 울음을 참기 힘들었다. 하나는 아들이 깨어난 기쁨 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들의 정신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닐까? 왜 헛소리를 하는 걸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깨어났으면 됐다. 내가 가서 의사 선생님 불러올게. 약간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민주는 그제야 아버지도 침대 곁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강민주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기억 속 10년 후 인생의 풍파에 찌들어 늙고 초점 없던 눈을 가졌던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의 아버지는 비록 귀밑머리가 희끗했지만 여전히 정정했고 눈빛에는 아들을 향한 관심과 기대가 가득했다. 그 순간 강민주는 지난 10년의 악몽이 정말로 그저 남가일몽이었음을 확신했다. 그 꿈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조금만 노력하면 지난 10년간 매일 일어났던 모든 일을 기억해낼 수 있을 정도였다. 어찌됐든 이번 생에서는 절대로 그 10년의 비극이 반복되게 두지 않겠어. 강민주는 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곧 의사가 들어와 상태를 확인했고 강민주는 더 이상 건강에 큰 문제가 없으며 이틀만 더 입원해 경과를 지켜본 후 이상이 없으면 퇴원해도 좋다고 알렸다.
그제야 박선혜와 강철웅은 완전히 마음을 놓았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수능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저 퇴원하고 싶어요. 한 달간 혼수 상태였다는 걸 알게 된 강민주는 조급해졌다. 꿈속 10년의 비극은 모두 수능을 망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강민주는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야만 했다. 아들, 너는 이제 막 깨어났잖니. 몸조리가 먼저야. 수능도 중요하지만 며칠 늦는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안타까운 마음에 설득했다. 강민주는 어머니를 보며 차분히 말했다. 엄마, 두 분이 저를 걱정하시는 마음 잘 알아요. 하지만 전 정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요. 한 달간의 혼수 상태 동안 많은 생각을 정리했어요. 제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더 이상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아요. 그의 눈에는 전례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강철웅은 아들을 바라보다 잠시 침묵한 후 말했다. 알겠다. 아빠가 가서 퇴원수속 밟아주마. 아버지 강철웅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어머니 박선혜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지만 남편과 아들의 단호한 모습에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퇴원 후 강민주는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학교로 돌아왔다. 야, 강민준, 이 자식 드디어 살아서 돌아왔구나.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웬 뚱뚱한 녀석이 흥분해서 강민준에게 달려들었다. 뚱뚱이의 이름은 유동현, 강민준의 짝꿍이자 반에서 유일하게 마음이 맞는 친구였다. 말하는 뽐새하고는 내가 일찍 죽길 바랐냐. 강민준은 질색하며 뚱뚱이를 밀어냈다. 남자한테 안기는 취미는 없었다. 당연하지. 너 없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네가 없는 한 달 동안 모의고사 볼 때마다 내가 꼴찌를 도맡았다고. 흑흑. 내가 이번 달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유동현은 부모님이라도 돌아가신 듯 통곡했다. 강민준과 유동현이 친해진 이유는 단 하나, 성적 때문이었다. 유동현은 집안이 부유해 가족의 힘으로 명문 제1고에 입학했지만 강민준은 가난한 형편에도 오로지 자신의 실력으로 합격했다. 하지만 고3이 되면서 강민준은 사랑의 함정에 빠져 성적이 곤두박질 쳤고 결국 유동현과 짝꿍이 되는 신세가 되었다. 심지어 몇 번의 모의고사에서는 유동현이 간발의 차로 강민준을 이기기도 했다. 그래서 유동현은 공부할 때 몇 점을 받든 상관없었다. 그저 강민준보다 조금이라도 높아서 꼴찌만 면하면 되었다. 그것이 아버지가 그에게 내건 유일한 조건이었다. 강민준이 병으로 자리를 비운 한 달 동안 그는 어김없이 꼴찌를 차지했다. 그럼 넌 이제 실망하겠네. 이번에 난 왕의 귀환이니까 앞으로 꼴찌 자리는 계속 내 차지일 것 같은데. 강민준이 유동현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뭐? 한 달 누워있더니 왕이 돼서 왔다고? 그래도 내가 너보다 한 달은 더 공부했거든? 마침 내일 또 모의고사인데 이번에 내가 너한테 지면 햄버거 쏜다. 유동현은 자신만만했다. 유동현과 잠시 장난을 친 후 강민주는 자리로 돌아와 책을 읽기 시작했다. 교과서를 펼친 강민주는 곧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신에게 초능력이라도 생긴 것 같았다. 책에 있는 수많은 지식이 한번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완벽하게 기억되고 이해되었다. 전설 속의 과목불망. 한번 보면 잊지 않는 능력과도 같았다. 이 발견에 강민주는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꿈속에서 강민주는 이미 한 번의 수능을 치렀다는 것이었다. 수능의 모든 문제를 그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이변만 없다면 수능 문제에 대한 기억과 과목불망의 능력을 바탕으로 올해 수능은 따놓은 당상이었다. 그때 교과서 속 지식을 탐독하던 강민준을 유동현이 갑자기 어깨로 툭 치며 문 쪽을 보라는 신호를 보냈다. 강민준이 고개를 들자 김아름과 체육부장인 조태산이 교실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김아름은 바로 강민준의 여자친구였다. 고3이 된 후 강민준의 성적이 곤두박질 친 것은 이 백월광 같은 그녀와 무관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녀에게 밀크티를 사다 주지 않았다면
교통사고를 당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야, 민준아,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해라. 네가 없는 한 달 동안 김아름이랑 조태산 저 둘 거의 공개 연애 수준이었어. 강민준, 너 언제 왔어? 강민준이 문 쪽에 김아름을 쳐다보는 순간 김아름도 마침 강민준 쪽을 보았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재회에도 김아름의 얼굴에는 기쁜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눈살을 살짝 찌푸리는 것이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다. 강민준은 그저 무심하게 김아름을 한번 쳐다보고는 시선을 거두었다. 비록 그녀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그건 스스로 비굴했던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을 무시하는 강민준의 태도에 김아름은 순간 자존심이 상했다. 지금 교실에는 이미 적지 않은 학생들이 있었다. 한때 자신의 댕고 앓는 게 비굴하게 구는 사람이었던 강민준이 감히 이 몸을 무시해? 평소 같았으면 강민준은 자신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부를 물어야 했다. 방금 그 차가운 눈빛은 무슨 뜻이야? 강민준, 내가 묻는 말 안 들려. 김아름은 약간 화가 나. 강민준 앞으로 다가가 팔짱을 끼고 턱을 치켜들며 오만하게 말했다. 나 목마른데 가서 물 한 병 사와. 오는 길에 태산이 것도 한 병 사다 주고. 걔 방금 농구해서 땀 많이 흘렸거든. 김아름의 말에 교실 안 적지 않은 학생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강민준의 교통사고 전말을 반 아이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강민준이 한 달간 입원했을 때 반 아이들 대부분은 담임 선생님의 인솔하에 경문안을 다녀왔다. 하지만 가장 먼저 갔어야 할 김아름만은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가지 않았다. 심지어 강민준이 없는 한 달 동안 김아름과 조태사는 매일 붙어 다녔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는 모두가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아이들이 강민준을 불쌍하게 여겼다. 이제 강민준이 건강하게 돌아왔는데 김아름은 조금의 관심도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조태산과의 관계를 전혀 거리낌 없이 드러내며 강민준에게 조태산의 물까지 사오라고 시키다니,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었다. 김아름, 너 양심이 있냐? 유동현이 참지 못하고 나섰다. 야, 강민준이 너한테 밀크티 사다 주다가 사고 나서 한 달이나 입원했던 거잖아. 근데 이제 와서 또 심부름을 시켜. 그는 분노에 차 둥근 몸을 살짝 떨며 김아름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유동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아름이 말을 잘랐다. 유퉁땡, 이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강민준 안 가고 뭐해? 빨리 물 사와. 김아름은 마치 강민준이 자신의 하인이라도 되는 양 손가락질을 해댔다. 강민준은 천천히 책을 덮고 느릿하게 일어섰다. 모두가 강민준이 쪼르르 김아름을 위해 물을 사러 갈 것이라고 생각한 순간 강민준은 위에서 아래로 김아름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꺼져. 천둥 같은 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김아름은 화들짝 놀라 귀가 멍멍해졌고 몸이 무의식적으로 뒤로 기울며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주위 학생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강민준은 진심으로 과거의 자신이 눈이 멀었다고 생각했다. 이런 가식적인 녹차녀 류찬유, 순수한 척하며 이득을 챙기는 여자에게 돼지기름으로 눈이 가려졌었다니. 지금 다시 보니 그녀의 외모도 그저 평범할 뿐이었다. 반에서 기껏해야 중간 수준, 몸매는 앞뒤로 볼 것도 없으면서 맨날 공주인 척하는 꼴이 정말 역겨웠다. 그리고 이 순간 모든 사람들은 더욱 믿을 수 없다는 듯 강민준을 쳐다보았다. 3년 동안 같은 반 친구로 지내왔다. 과거의 강민준은 과묵하고 공부에만 몰두했다. 반에서 공부 잘하는 것 외에는 거의 존재감이 없었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 김아름에게 홀린 듯 그녀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랐고 그 때문에 성적도 처참하게 떨어졌다. 그런데 지금 강민준이 감히 모든 학생들 앞에서 김아름에게 그렇게 거칠게 소리를 지르다니. 이 모습에 적지 않은 아이들이 강민준을 괴물 보듯 쳐다보았다.
비록 그 중에는 과거 강민준을 경멸하며 모든 남자의 체면을 깎아내린다고 생각했던 학생들도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통쾌함을 느끼며 속으로 강민준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다. 진짜 상남자네. 이때 공포에 질려 하얗게 변했던 김아름이 정신을 차렸다. 강민준, 너 차에 머리라도 박았냐? 네가 감히 나한테 소리를 질러. 예전에야 네가 공부라도 잘했으니 내가 다르게 봐주기라도 했지. 지금은 공부도 못해. 집안도 별 볼 일 없어. 넌 내 옆에서 한릉개 노릇 할 자격조차 없어. 네가 뭔데 나한테 소리를 질러. 김아름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분노가 가득했고 마치 성난 암사자처럼 펄쩍 뛰며 강민준에게 악담을 퍼부었다. 실망시켜서 미안한데 머리를 박아서 망가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아졌거든. 이전에 일은 없던 걸로 해줄 수 있지만 오늘부터는 날 귀찮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나한테 손찌검 당하기 싫으면. 강민준은 그녀의 협박에 전혀 겁먹지 않고 김아름을 쏘아보았다. 강민준, 너 남자 맞아? 여자애한테 말이 좀 심한 거 아니냐? 조태산이 농구공을 든 채 나서며 입가에 비웃음을 머금고 경멸적으로 말했다. 넌 또 뭔데? 저 여자의 새로운 한능계라도 되시나? 강민준은 태연하게 조태산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눈빛에 경멸을 담았다. 강민준의 말이 떨어지자 교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조태산은 학교 농구부원으로, 반에서는 일진으로 통했다. 보통 학생들은 감히 그에게 덤비지 못했다. 그런데 강민준이 감히 그의 체면을 조금도 세워주지 않은 것이다. 조태산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이 새끼 죽고 싶냐? 역시나 조태산은 즉시 격분하여 목에 핏대를 세우고 소매를 걷어붙이며 강민준에게 달려들 기세였다. 하지만 그때 유동현이 나섰다. 그의 거대한 몸이 마치 벽처럼 조태산과 강민준 사이를 가로막았다. 조태산, 너 뭐 하자는 거야? 둘 사이에 네가 끼어들 자리가 있어. 유동현의 뚱뚱한 몸이 일어서자 기세가 등등했고 조태산조차 함부로 덤비지 못했다. 이것은 유동현이 뚱뚱해서가 아니라 유동현이야말로 제1고의 진짜 금수저였기 때문이었다. 제1고에는 조태산 같은 집안은 드물지 않았지만 유동현 같은 집안은 흔치 않았다. 평소 유동현이 먼저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드물었지만 학교에서 감히 그를 건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유동현, 너 저 새끼 감싸는 거냐? 조태산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이대로 물러서자니 체면이 서지 않아 이를 갈며 물었다. 쟨 내 형제야. 쟤를 건드리는 건 나를 건드리는 거라고. 유동현은 경고의 눈빛으로 조태산을 경멸하듯 쳐다보았다. 만약 강민준이 예전의 강민준이었다면 유동현은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방금 전 강민준은 너무나 남자다웠고 유동현은 오래전부터 김아름이 눈에 거슬렸다. 강민준이 김아름과 관계를 끊는다면 그는 진심으로 강민준을 형제로 여길 터였다. 강민준, 네가 남자라면 나와서 한판 붙자. 조태산은 유동현과 맞서지 못하고 이를 갈며 강민준을 도발했다. 그 눈빛은 마치 강민준을 산채로 삼킬 듯했다. 너 유치하게 왜 그래? 고3이나 돼서 초등학생처럼 주먹 다짐이나 하자고? 네가 저 여자의 핥는 개가 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 난 안 말려. 앞으로 저 여자는 내 거야. 강민준은 팔짱을 끼고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나를 이용해서 네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지는 마. 잃을 것 없는 놈은 무서울 게 없거든. 고등학교 생활도 이제 딱 일주일 남았어. 나한테 험한 꼴 보게 만들지 마. 예전에 강민준이었다면 당연히 조태산에게 덤비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10년의 꿈을 겪은 강민준은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다. 이때 강민준은 차갑게 조태산을 응시했고 눈빛에는 날카로운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 강력한 기세는 마치 실체화된 듯 조태산을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게 만들었다. 너 도대체 뭘 어쩌려는 거야? 조태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평소 반에서 거들먹거리던 그였지만 이 순간 강민준을 마주하자 한 줄기 공포를 느꼈다. 결국 조태산도 그저 고3 꼬마일 뿐이었다. 하지만 강민준은 어른의 영혼을 가진 회귀자였다. 아이가 아무리 버릇없어도 어른과 홀로 마주하면 마음속으로 위축되기 마련이다. 이것은 보편적인 적응 행동 현상이었다. 조태산이 물러서는 것을 본 강민준은 갑자기 한 걸음 다가섰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위험이 담겨 있었다. 조태산, 네가 뭐라도 되는 것 같지? 내 눈엔 넌 그냥 광대일 뿐이야. 조태산의 얼굴이 굳어지며 반박하려 했지만 강민준과 맞설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런 강민준을 본 적이 없었다. 마치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 같았다. 그 압박감은 화가 난 아버지와 마주했을 때보다도 3배는 더 강했다. 이때 그녀는 강민준을 손가락질하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강민준, 네가 그렇게 하면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넌 그냥 실패자야. 여기서 영웅 행세하지 마. 강민준은 고개를 돌려 김아름을 차갑게 쳐다보며 입가에 비웃음을 띄었다. 김아름, 내 눈에 넌 실패자 축에도 못 껴. 기껏해야 그냥 걸레일 뿐이지. 강민준은 김아름에게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았다. 그녀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강민준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다. 강민준은 그녀를 탓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이 혼수 상태에 빠진 동안 그녀가 조태산과 놀아난 것은 남자로서의 강민준의 자존심을 짓밟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였다. 하지만 강민준의 걸레라는 말에 교실 안 모든 학생들은 얼어붙었다. 아무도 강민준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욕을 할 줄은 몰랐다. 모두들 김아름의 평소 행실이 단정치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감히 대놓고 말하지는 못했다. 김아름의 얼굴은 즉시 창백해졌다. 그녀는 강민준이 이렇게 무자비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아직 고등학생일 뿐 후세의 업소녀나 상간녀들처럼 뻔뻔함과 정신력을 갖추지 못했다. 걸레라는 악독한 말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너... 김아름은 분노에 온몸을 떨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극도의 수치심을 견디지 못한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울며 자기 자리로 달려갔다. 조태산의 얼굴도 파랗게 질렸다. 그는 원래 김아름을 등에 업고 강민준을 압박하려 했으나 오히려 강민준에게 역공을 당하고 말았다.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조태산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담임 선생님인 유설이가 하이힐을 신고 들어왔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곧 수능이고 내일은 모의고사야. 다들 배가 불렀지. 유설이는 정장의 하이힐 차림이었고 그 기세는 아까의 강민준보다 더했다. 모든 학생들은 그녀를 보자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특히 유동현이 그랬다. 평소 유동현이 반에서 조용해 보여도 사실 그는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반 전체가 알다시피 유동현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바로 담임 선생님 유설이었다. 유설이 앞에서는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조태산은 분노에 찬 눈으로 강민준을 한번 째려보고는 서둘러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깊은 눈 속에 스치는 안도감을 강민준은 놓치지 않았다. 붓, 애송이, 녀석이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담임 선생님 유설이의 등장으로 교실은 금세 조용해졌다. 모두가 긴장된 복습 상태에 들어갔다. 강민준도 예외는 아니었다. 과목 불망의 재능을 발견한 이상 이 학습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는 미친 듯이 모든 교과서를 넘기기 시작했다. 속도는 극도로 빨랐고 그야말로 일목시팽 이목시광이었다. 강민준이 책 넘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을 때 그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담임 선생님 유설이가 어느새 자신의 뒤에 서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사실 유설이는 강민준의 뒤에 서 있은 지 10분이 넘었다.
단지 강민준이 책 넘기기에 완전히 몰두해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다. 강민준의 이 집중력은 유설이에게 만족감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엄청난 분노를 안겨주었다. 모두가 긴장하며 복습하고 있는데 강민준 혼자서 미친 듯이 책을 넘기고 있었다. 저런 속도로 책을 넘기는 게 책을 읽는 건가? 복습을 하는 건가? 조용한 교실에는 원래 작은 필기 소리만 들렸지만 지금은 강민준의 책 넘기는 소리에 완전히 뒤덮였다. 심지어 많은 학생들이 복습을 멈추고 강민준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두 불구경하는 심정으로 담임 선생님의 분노가 폭발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직 유동현만이 이 순간 좌불안석이었다. 아이고, 내 조상님아, 날 죽이려고 작정했냐. 강민준과 짝꿍인 유동현은 죽을 맛이었다. 그는 강민준에게 눈치를 주고 싶었지만 유설이가 바로 옆에 있었고, 게다가 그는 이미 담임 선생님의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가 폭발 직전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등 뒤에 가시가 돋는 듯 심장이 쿵쾅거렸다. 강민준, 바로 그때 유설이의 칼날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강민준의 등 뒤에서 갑자기 울려 퍼졌다. 뚱뚱이 유동현은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강민준은 멍한 눈으로 고개를 들며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유설이의 살기 어린 눈빛을 보며 강민준은 자신이 또 어디서 이 얼음산을 화나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다. 유설이는 제1고에서 얼음산 여왕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다. 그녀는 반의 우수학급 깃발을 위해 교장 선생님과 책상을 치며 싸울 정도로 강단 있는 인물이었다. 무슨 일? 네가 말해봐. 너 지금 뭐하고 있었지? 유설이는 애써 마음속의 분노를 억눌렀다. 강민준이 방금 교통사고를 당했고 오늘이 학교에 돌아온 첫날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정말로 직접 나서서 강민준을 호되게 가르치고 싶었다. 사실 유설이의 강민준에 대한 감정은 매우 복잡했다. 고1, 고2 때 강민준은 그녀의 애제자였다. 시험 때마다 심화반의 우등생들을 멀찌감치 따돌릴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유설이는 학교 교사들 사이에서 어깨를 으쓱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3이 되자 강민준은 딴 사람이 되어 수업 시간에 자주 멍하니 있거나 실실 웃었고 시험 때는 쉬운 문제를 틀리거나 시간이 부족해 문제를 다 풀지 못해 거의 매번 반에서 꼴찌를 했다. 복습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복습? 그녀는 정말로 강민준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복습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전에 놓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고3 교과서의 모든 본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은 솔직하게 말했다. 유설이는 국어교사였다. 그녀는 강민준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방금 강민준은 확실히 고3 국어 교과서를 넘기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그녀는 더욱 화가 났다. 고3 국어 교과서 2권을 10여 분 만에 다 넘겨보고는 다 외웠다고 말하다니 이건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닌가? 유설이는 손을 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큰 소리로 외쳤다. 자리에서 일어나. 그 한마디에 유동현이 또다시 화들짝 놀랐다. 그는 고개를 돌려 강민준이 스스로를 보살피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강민준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여전히 순순히 일어섰다. 아방공부를 암송해봐. 유설이가 말했다. 아방공부는 고3 국어의 중요 고문으로 당시 전체 암송을 요구했다. 반 전체에서 강민준과 유동현 두 문제아만이 외우지 못했다. 나중에 유설이의 교편 위협 아래 유동현은 마침내 더듬거리며 겨우 암송해냈지만 강민준은 지금까지도 외우지 못했다. 유광필, 4의 1, 촉산올, 수산, 아방출. 강민준은 망설임 없이 유창하게 암송했다. 그의 자연스럽고 유창한 암송 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다. 학생들은 모두 그를 괴물 보듯 쳐다보았다. 유동현은 더욱 놀라 턱이 빠질 지경이었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자식 뭐에 씌었나. 소유유. 강민준이 암송을 마치자 유설이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며 말했다. 북명유어 배밍요요 김영이고 곤지대 부지기기 천리야. 부지치기 첼리에 강민준은 계속해서 물 흐르듯 유창하게 암송했다. 명매는 무슨 뜻이지? 유설이가 묻기 시작했다. 명매는 바다 해의 자와 통하여 큰 바다라는 뜻입니다. 강민준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소유유는 주로 무엇을 표현하고 있지? 주로 장자의 정신적 절대 자유에 대한 추구와 공명이록에 대한 격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설이는 끊임없이 물었고 강민준은 유창하게 대답했다. 이 문답은 고등학교 전 과정의 모든 국어 지식을 아우르는 것이었다. 어느새 수업 종료, 종이 울릴 때까지 계속되었다. 강민준은 순식간에 유명해졌다. 먼저 김아름을 욕하고 그 다음 조태산과 정면으로 맞섰다. 이제는 놀라운 학업 성적까지 보여주었다. 심지어 얼음산 여왕으로 불리는 유설이조차 강민준에게 드물게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였다. 형제, 빨리 말해봐. 어떻게 한 거야? 꼭 차에 치여야 하는 거야? 어떤 자세로 치여야 너처럼 될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어. 유설이가 교실을 나간 후 유동현은 즉시 강민준을 친아버지처럼 대했다. 만약 강민준이 자신도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이 뚱뚱한 몸을 버려도 좋다고 생각했다. 꺼져. 강민준은 기분 나쁘다는 듯 쏘아붙였다. 사실 강민준은 정말로 교통사고 후에 이렇게 되었지만 유동현에게 교통사고를 부추길 수는 없었다. 만약 목숨이라도 잃으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었다. 형제, 제발 부탁이야. 내 체면을 봐서라도 내일 모의고사 때 일부러 좀 못 봐주면 안 될까? 제발 내가 꼴찌하게만 만들지 말아줘. 유동현은 전혀 화내지 않고 애원했다. 무슨 소리야? 강민준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건 또 무슨 괴상한 부탁이야. 야, 민준아, 넌 몰라. 이 형이 얼마나 팔자가 사나운지. 유동현은 즉시 하소연하듯 강민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내가 너한테만 살짝 말해주는 건데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유설이 선생님, 우리 친누나야. 강민준은 즉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담임 선생님 유설이가 이 뚱뚱이 유동현의 누나라고? 3년 동안 그는 이 사실을 처음 알았다. 심지어 꿈속에 10년 동안에도 강민준은 이 사실을 몰랐다. 하지만 꿈속에 10년 동안 강민준은 늘 불행하게 살았고 친구들과도 거의 교류가 없었다. 유동현은 최고의 금수저였으니 두 사람은 애초에 다른 세상 사람이었고 모르는 것도 당연했다. 누나가 나랑 관계 있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랬어. 너 절대로 떠벌리고 다니면 안 돼. 안 그러면 나 맞아 죽거나 껍질 벗겨질 거야. 유동현은 여전히 겁에 질린 채 당부하고 나서야 말했다. 넌 몰라. 며칠 전에 누나가 그랬어. 내일 모의고사에서 또 꼴찌하면 수능 끝나고 나 군대 보낸다고. 내 이 몸뚱이를 봐. 내가 군대 갈 제목으로 보여? 원래 오늘 너 보고 완전히 안심했는데 네가 이렇게 숨은 실력자일 줄 누가 알았겠냐. 유동현은 원망스러운 눈으로 강민준을 쳐다보았다. 강민준은 그제야 이해했다. 어쩐지 오늘 아침 유동현이 자신을 보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굴고 자신을 위해 조태산과 맞서기까지 했는지. 예전에 그와 유동현의 관계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나설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유동현의 이 부탁은 강민준을 어이없게 만들었다. 이번에 회개한 만큼 그는 세상을 놀라게 할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형제, 좀 도와줘라. 사실 그냥 모의고사잖아. 진짜 수능도 아니고 네가 이번 한 번만 이 형을 도와주면 앞으로 넌 내 친형제야. 오늘 저녁 내가 쏜다. 나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어때? 유동현은 기대에 찬 눈으로 강민준을 바라보았다. 강민준은 잠시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원래부터 강민주는 유동현에게 호감이 있었고 게다가 유동현의 말이 맞았다. 단지 한 번의 모의고사일 뿐 결과가 어떻든 사실 큰일은 아니었다. 좋은 형제, 넌 정말 내 친형제야. 유동현은 즉시 미친 듯이 기뻐했다. 그리고 다음 하루 동안 강민주는 책에 머리를 파묻었다. 내일 모의고사에서 일부러 못 볼 수는 있지만 모를 수는 없었다. 그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놓쳤던 모든 지식을 보충해야만 했다. 어느덧 오후 수업이 끝날 시간이 되었다. 강민준이 막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려는데 유동현에게 붙잡혔다. 가자. 내가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유동현은 강민준을 끌고 교문 쪽으로 향했다. 그럴 필요 없어. 게다가 우리 둘 다 외출증도 없는데 어떻게 나가? 강민준은 거절하려 했다. 제1고는 기숙사형 학교였고 수능이 임박한 시점이라 고3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모님이 직접 와서 신청해도 허락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걱정 마. 나만 따라와. 유동현이 신비롭게 말했다. 교문에 도착하자 유동현은 슬쩍 담배 한 갑을 꺼내 경비 아저씨에게 건넸다. 장영수 아저씨, 저희 둘 1시간이요. 유동현은 경비 아저씨에게 윙크를 하고는 강민준에게 빨리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일련의 동작에 강민준은 입을 떡 벌렸다. 유동현이 이런 짓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다. 유도련님, 빨리 다녀와야 해요. 지금 비상식이란 말이에요. 경비 아저씨는 약간 긴장한 듯 주위를 살피며 신신당부했다. 걱정 마세요. 문제 없을 겁니다. 유동현이 윙크를 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당당하게 제1고 교문을 나섰다. 너 진짜 대단하다. 강민주는 마치 유동현을 처음 알게 된 사람처럼 쳐다보았다. 예전에는 이 뚱뚱이가 공부는 못해도 다른 쪽으로는 꽤 수완이 좋다는 걸 미처 몰랐다. 별거 아니야. 앞으로 이 형만 따라다녀. 절대 손해볼 일 없게 해줄게. 유동현은 강민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KFC로 향했다. 이 시대 학생들에게는 KFC 한 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유동현이 음식을 잔뜩 시키고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을 때 가게 안에 공공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조사 결과 대한민국 복권위원회 김학성 주임이 규정 위반, 복권기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본 강민주는 갑자기 멍해졌다. 문득 꿈속 10년이 떠올랐다. 그 역시 이 뉴스를 본 적이 있었다. 당시 복권 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뉴스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방송되었고 심지어 많은 네티즌들이 복권은 회계에서 번호를 다 외워도 당첨될지 장담 못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또 어떤 네티즌들은 김주임이 잡혀갔으니 당분간은 복권을 사도 괜찮을 거다. 대낮에 감히 범죄를 저지를 놈은 없을 테니까 라고 말했다. 당시 강민준도 이 네티즌의 댓글을 보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복권 한 장을 샀다. 결과는 당연히 꽝이었다. 그것이 강민준이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복권이었다. 복권을 샀으니 당연히 당첨번호에 관심이 갔다. 꿈에서 돌아온 후 강민준은 꿈속의 모든 것을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었다. 이것이 아마도 그가 현재 과목불망의 능력을 갖게 된 이유일 것이다. 바로 그 복권을 샀었기 때문에 강민준은 그 회차의 당첨번호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공부가 반드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돈은 반드시 바꿀 수 있다. 지금 강민준의 집에 가장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닌가? 교통사고 때문에 집안의 모든 저축을 다 써버렸고 현재 집안은 그야말로 빈털터리였다. 강민준은 서둘러 주머니를 뒤졌지만 그에게는 단 한 푼도 없었다. 오늘 받은 생활비 20만 원은 아직 책가방 안에 있었고 몰래 빠져나오느라 책가방을 가져오지 않았다. 유동현, 너 지금 돈 얼마나 있어? 방금 KFC 계산하고 이제 10만 원 남았는데. 유동현은 유일한 10만 원짜리 지폐를 꺼내며 힘없이 흔들었다.
유동현의 부유한 가정 환경을 생각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그의 월 용도는 100만 원이 넘었다. 하지만 제1고에 입학한 3년 동안 유동현의 월 생활비는 100만 원 이하로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이것이 바로 친누나가 담임 선생님인 대가였다. 비록 현재 100만 원이 고등학생에게 적은 돈은 아니지만 유동현에게는 확실히 좀 빠듯했다. 이제 월 중순이 막 지났고 오늘 강민준에게 한턱 낸 후 남은 것은 이 불쌍한 10만 원뿐이었다. 이 10만 원 먼저 빌려줘. 이따가 갚을게. 강민준은 마음이 급해져 유동현이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10만 원짜리 지폐를 낚아채 몸을 돌려 문으로 달려나갔다. 야, 너 어디가? 내가 어렵게 한턱 내는 건데 다 먹고 가야지. 유동현이 소리쳤다. 안 먹어. 너 다 먹고 먼저 들어가. 이따가 내가 밀크티 쏠게. 강민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멀리서 소리쳤다. 미쳤냐? 유동현은 멀어지는 강민준의 뒷모습을 보며 화를 내며 욕했지만 강민준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안 먹으면 그만이지. 어차피 한턱은 쐈으니까. 내일 모의고사에서 나보다 잘 나오기만 해봐. 가만 안 둘 거야. 유동현은 속이 상해 눈앞에 햄버거와 치킨의 화풀이를 하며 중얼거리며 먹기 시작했다. 강민준은 이 순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복권 생각에 가득 차 발에 바람이라도 단 듯 동명거리의 복권 판매점으로 달려갔다.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유동현이 경비 아저씨에게 부탁한 외출 시간은 고작 1시간이었다. 동명거리 복권 판매점은 학교에서 약 15km 떨어져 있었고 그는 1분 1초를 아껴 왕복으로 달려야 했다. 오늘은 수요일, 내일, 목요일이 추첨일이다. 원래 꿈속에서는 강민준은 내일이 되어서야 학교를 나와 복권을 샀다. 내일 김아름이 생리가 터져 그에게 생리대를 사오라고 시켰기 때문이다. 그때 강민준은 복권 판매점을 지나가다 김주임 뉴스를 떠올렸다. 그래서 시험삼아 한 장 샀고 결과는 당연히 꽝이었지만 덕분에 강민준은 이 회차의 정확한 당첨번호를 기억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유동현이 한턱 내는 바람에 일찍 학교를 나오게 되다니 이것이 혹시 운명의 기묘한 장난일까? 아주머니, 로또 한 장 주세요. 번호는 14, 17, 19, 22, 26, 31. 보너스 번호는 2번이요. 강민준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복권 판매점에 뛰어들어가 숨을 헐떡이며 기억 속의 당첨번호를 읊었다. 복권 판매점. 아주머니는 빠르게 번호를 기계에 입력했다. 강민준은 이어서 큰 소리로 말했다. 50배로 해주세요. 100장을 사달라는 의미였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로또 한 장에 1,000원, 10만 원은 딱 100장을 살 수 있는 돈이었다. 아주머니는 강민준의 교복을 보고 친절하게 조언했다. 학생, 복권은 그냥 재미로 사는 거지? 생활비로 사면 안 돼. 걱정 마세요. 집안 어른 심부름이에요. 강민준은 말하며 동시에 모자를 더욱 푹 눌렀어 얼굴을 거의 다 가렸다. 아주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작업을 마친 후 복권을 강민준에게 건넸다. 강민준은 떨리는 두 손으로 복권을 받았다. 그 손은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처럼 멈추지 않고 떨렸고 심장은 가슴을 찢고 나올 듯 미친 듯이 뛰었다. 100배라니 한 장당 당첨금이 50억이라고 치면 100장이면 무려 5천억 원, 22%의 세금을 떼도 약 3,9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었다. 가난한 집에서만 살아온 강민준에게 이것은 실로 천문학적인 숫자였다. 그와 가족이 즉시 인생을 역전하고 가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재산이었다. 복권 판매점을 나와 돌아오는 길에도 강민준의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었다. 성공이 이렇게 쉽게 찾아온다고? 그럼 난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건가? 흥분이 가라앉아 강민준의 마음속에는 허무함이 피어올랐다. 이 복권 한 장으로 그의 운명은 바뀌었고 미래에는 호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예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아름다운 꿈들이 쉽게 실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초호화 대저택을 사드려
남은 평생을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드리고 더 이상 가난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해드리는 것. 어머니도 더 이상 자신 때문에 목숨을 잃지 않으실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때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자 강민주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 복권이 내 인생의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지. 이 갑작스러운 부 때문에 투지를 잃어서는 안 된다. 강민주는 중얼거렸다. 그는 꿈속에서의 비참했던 10년을 떠올렸다. 가난 때문에 겪어야 했던 수치와 고통. 그는 오직 자신의 노력으로만 진정으로 자신의 운명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늘이 그에게 악몽 같은 10년을 겪게 하고 지금 죽음에서 돌아오게 한 것은 절대로 그가 호화롭고 방탕한 생활에 빠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자신은 가족의 경제 상황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뒤흔들 위대한 사업을 일궈야 한다. 나중에 회사를 차려서 비즈니스계의 거물이 될 거야. 이 돈은 내가 영광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종잣돈일 뿐이다. 강민준의 기억 속 현재 2014년에는 투자할 만한 프로젝트가 적지 않았다. 그 10년 동안 강민준은 성공한 일은 없었지만 플립톡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습관이 생겼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10년간의 많은 일들, 심지어 미래의 구도까지 손금 보듯 훤히 꿰고 있었다. 예를 들어 신에너지 분야는 현재 백화제방의 시기이고 미래는 블루오션이다. 자율주행 기술도 지금은 막 싹트는 단계로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있다. 특히 멀지 않은 미래에 쇼폼 비디오 업계를 지배할 플립톡은 2014년 현재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여러 경쟁사에게 압박을 당하며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창업자 장희명은 자금을 구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심지어 지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강민준이 비즈니스 제국의 꿈을 실현할 절호의 기회였다. 비록 이 돈만으로는 이 분야들에서 크게 성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강민준은 전혀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올해에는 사람들을 경악시킬 또 다른 거대한 수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변이 없다면 올해 6월, 즉 수능이 끝난 다음 날 북부 이라크에서는 아무런 징조 없이 내전이 발발할 것이다. 이는 국제 유가의 단기적이지만 극도로 강력한 폭등을 유발할 것이다. 이것은 국제적인 헤드라인급 대형 사건으로 심지어 뉴스에서도 며칠 동안 연속으로 보도하며 국제 정세에도 적지 않은 변동을 일으켰다. 그리고 강민준은 우연히도 이 시점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제대로만 조작하면 이 자본금은 단기간에 로켓처럼 100억, 심지어 수천억으로 폭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때가 되면 그는 비즈니스 무대에서 마음껏 자신의 경영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을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나중의 일이다. 현재 강민준에게 수능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다. 꿈속에서 그는 직접 수능을 한 번 치렀고 게다가 시험지 한 장 한 장의 모든 문제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다. 미래가 아무리 찬란하더라도 부모님의 기대에 찬 눈빛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 십수년의 고생 그리고 다시 한번 살 기회를 얻은 만큼 강민준은 반드시 수능에서 큰일을 내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성적을 거두어야 했다. 이것이 또한 그가 이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가장 좋은 첫 번째 방법이었다. 신념을 굳힌 후 강민준은 미친 듯이 복습하기 시작했다. 강민준은 꿈속에서의 마지막 모의고사 성적을 기억하고 있었다. 유동현의 성적은 209점이었다. 유동현과 약속했고 또 그 덕분에 곧 거액의 돈을 손에 넣게 될 테니 강민준은 당연히 이 작은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래서 다음날 모의고사에서 강민준은 점수를 조절하기 위해 애썼다. 최종적으로 총점은 208점으로 조절되었다. 점수를 조절하는 건 역시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시험 내내 강민준은
모의고사 문제의 모든 답을 연습지에 다 써놓았다. 여러 번 비교하고 확인한 후에야 강민주는 답을 답안지에 옮겨 적었다. 그래서 모의고사 내내 강민준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은 바로 점수 조절이었다. 하지만 강민준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다. 제1고는 수능 환경을 더 잘 모의하기 위해 모든 시험에서 수능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했다. 마지막에 답안지를 거둘 때 학생들의 모든 연습지도 함께 수거되었다. 단지 보통 과목 선생님들은 채점할 때 학생들의 연습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유설이는 달랐다. 담임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강민준이 그녀의 시험을 통과했기에 그녀는 강민준의 국어 성적을 완전히 신뢰했다. 그녀의 마음속 제자가 마침내 왕처럼 돌아온 것이다. 이번 모의고사에 대해 유설이는 강민준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채점을 할 때 그녀는 경로했다. 강민준의 국어 시험지 점수는 48점이었기 때문이다. 더 화가 나는 것은 분명 어제 그녀가 강민준에게 일부 국어 지식을 물었을 때 고등학교 국어 과정의 모든 고문에 대해 강민준은 유창하게 대답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험지에서 고문의 다음 구절을 채우는 빈칸 채우기 문제 몇 개를 강민준은 비워두었다. 이 망할 놈, 미친놈,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유설이는 사무실에서 미친 듯이 욕을 퍼부었다. 이 모습에 채점하던 모든 선생님들이 화들짝 놀랐다. 처음에는 몇몇 과목 선생님들이 고3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이 젊은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보다 먼저 무너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유 선생님, 평소 유설이와 관계가 좋았던 한 여선생님이 걱정스럽게 일어섰다. 보세요. 이게 말이나 돼요? 저 죽일 놈의 강민준. 어제 내가 걔한테 명맨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을 때 걔가 나한테 명맨은 바다, 해, 자와 통하여 큰 바다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모의고사에서는 그걸 빈칸으로 냈다고요. 유설이는 책상을 치며 일어섰고 책상 위의 모든 시험지가 바닥에 흩어졌다. 그녀의 눈에는 무서운 살기가 번뜩였다. 그녀는 자신이 예전에 아꼈던 그 학생이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착각이었다. 순간 그녀의 눈에서 속절없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유설이는 정말로 엄격하지만 또한 매우 책임감 있는 담임 선생님이었다. 비록 부유한 집안 출신이지만 그녀는 모든 학생을 자신의 자식처럼 대했다. 특히 강민준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알고 나서는 그가 조금 더 노력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가 아무리 노력해도 썩은 나무로는 기둥을 만들 수 없었다. 유 선생님, 이거 연습지에 있는 거 강민준 글씨 아닌가요? 한 선생님이 바닥에 흩어진 연습지 한 장을 우연히 발견했다. 이 선생님은 강민준의 지리 과목 선생님으로 강민준의 글씨체에 꽤 익숙했다. 강민준의 글씨체는 매우 독특해서 서예의 수금체와 약간 비슷했다. 강민준을 가르쳤던 모든 선생님들은 거의 즉시 그의 글씨를 알아볼 수 있었다. 유설이는 서둘러 연습지를 집어들었다. 그녀도 바로 알아보았다. 이것은 100% 강민준의 글씨였다. 하지만 안의 내용을 보자 그녀는 더욱 화가 났다. 이 망할 놈, 이 자식이 일부러 그랬네. 이 연습지에는 작문을 제외한 다른 문제들의 답이 모두 적혀 있었고 게다가 거의 다 맞았다. 유설이는 거의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왜 강민준이 분명히 풀 줄 알면서도 굳이 답을 연습지에만 쓰고 답안지에는 옮겨 적지 않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발견은 유설이를 기쁘면서도 화나게 했다. 동시에 그녀는 서둘러 다른 선생님들에게 강민준의 다른 과목 성적이 어떤지 물었다. 여러 선생님들이 서둘러 강민준의 시험지를 꺼냈다. 예상대로 모든 과목이 낙제점이었다. 그러면서 모든 과목의 정답은 모두 강민준의 연습지에 적혀 있었다. 결국
모든 선생님들은 채점을 멈추고 강민준의 시험지 점수를 통계냈다. 예상대로 총점은 208점이었다. 그리고 강민준이 연습지에 쓴 답을 통계내자 최종적으로 680점이 나왔다. 총점은 750점 만점인데 강민준이 680점을 맞았다. 이 점수를 본 유설이는 멍해졌다. 아니, 사무실 전체의 공기가 얼어붙었다고 할 수 있었다. 모든 선생님들이 감동으로 떨었다. 왜냐면 이 680점에는 60점짜리 작문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민준은 작문을 쓰지 않았는데도 시험지 점수만으로 이미 제1고 전체를 압도할 수 있었다. 제1고는 작은 도시의 고등학교일 뿐이었다. 제1고 역사상 수능 최고점은 682점이었다. 모의고사 역사상 최고점은 695점이었다. 강민준의 작문이 너무 형편없지만 않다면 단 30점만 받아도 강민준의 최종 성적은 710점이 된다. 우리 제1고에서 수석이 나오는 건가? 그중 나이가 더 많은 한 선생님이 감동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제1고의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이었다.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자식, 점수를 조절하고 있잖아.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러는 거지? 고3 때부터 제 성적은 진짜로 떨어진 걸까? 아니면 계속 점수를 조절하고 있었던 걸까? 유설이는 억지로 자신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회상했다. 문득 유설이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저도 모르게 강민준의 짝꿍이자 자신의 쓸모없는 남동생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 망할 놈들. 유설이는 즉시 격분하여 몸을 돌려 사무실을 나갔다. 이때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었다. 오늘 하루 종일 시험을 봤기에 선생님들은 쉬지 않고 채점을 했다. 수능이 코앞이라 빨리 각 학생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맞춤형 교육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때 유설이는 더 이상 채점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이 순간 교실 전체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조용했다. 비록 교실에 선생님은 없었지만 이미 고3이었기에 학생들은 일찍부터 자율학습 습관이 형성되어 있었다. 유설이가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도 무의식적으로 펜을 멈추고 조용히 유설이를 바라보았다. 유설이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교실 전체를 한 바퀴 둘러본 후 최종적으로 그녀의 시선은 강민준에게 멈췄다. 강민준, 일어나. 유설이는 애써 자신의 목소리를 차분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강민준은 멍했지만 여전히 솔직하게 일어섰다. 이번 모의고사 너 몇 점 맞았는지 알아? 유설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었다. 이때 담임 선생님은 약간 화가 난 것 같았다. 기대 이하였던 것 같습니다. 강민준은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그는 자신의 점수가 얼마인지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었다. 기대 이하였다고? 너 나 화나게 하려고 작정했어. 유설이는 강하게 교탁을 한번 내리쳤다. 그 소리가 교실 전체에 울려 퍼져 적지 않은 학생들이 움찔했다. 왜 유설이가 갑자기 그렇게 크게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분명 강민준의 성적과 관련이 있을 것이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파악한 지식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수능은 잘 볼 자신이 있습니다. 강민준은 감히 건방지게 굴지 못했다. 그는 유설이가 자신의 성적에 매우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과 김아름의 일도 유설이가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유설이는 몇 번이나 그를 따로 불러 상황을 분석하고 도리를 설명해 주었다. 그래서 이 책임감 있는 담임 선생님 앞에서는 강민준은 꽤 솔직했다. 오늘 모의고사 총점 208점 나한테 설명해봐. 유설이의 차가운 시선이 화살처럼 강민준을 꿰뚫었고 그 다음에는 칼처럼 유동현을 스쳐 지나갔다. 원래 강민준의 점수를 듣고 몰래 기뻐하던 유동현은 그 미소가 얼굴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마치 주문에 걸린 듯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다. 그리고 이 점수가 발표되자
아래는 즉시 난리가 났다. 제1고는 명문 고등학교였다. 208점이라는 점수는 보지 않아도 전교 꼴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강민준의 이 점수에 놀라지 않았다. 유 선생님, 설명할 게 뭐 있어요? 저게 제 원래 실력이잖아요. 김아름이 가장 먼저 비웃으며 나섰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고 얼굴에는 더 이만만한 표정이 역력했다. 비록 그녀의 성적이 반에서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모의고사 점수는 보통 300점을 넘을 수 있었다. 제1고에서 이 점수는 별것 아닐지 몰라도 전 우등생이었던 강민준과 비교하면 그녀는 자신이 당장이라도 하늘로 날아오를 것 같았고 꼬리가 하늘까지 치솟을 기세였다. 강민준, 너도 한때는 우등생이었잖아. 이제는 나 같은 체육 특기생한테도 지냐? 무슨 낯으로 학교에 돌아와서 수능을 보려고 해. 조태산도 거들었다. 어제 강민준에게 모욕당한 분노가 여전히 마음속에 억눌려 있었는데 이제 마침내 분풀이할 기회를 찾은 것이다. 그의 눈에는 통쾌함이 가득했다. 맞아. 내가 너라면 차라리 병원에서 꾀병이나 부리겠다. 수능 다 끝나고 퇴원하지. 뭐하러 돌아와서 웃음거리가 돼. 김아름은 화력을 총동원했고 독설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강민준을 찔렀다. 많은 학생들이 듣고는 눈살을 찌푸렸다. 말이 너무 심했고 무엇보다 이 말을 할 자격이 가장 없는 사람이 바로 그녀였기 때문이다. 강민준의 교통사고는 바로 그녀가 밀크티를 사오라고 시켜서 일어난 일이었다. 김아름, 조태산, 이 개만도 못한 것들아, 양심도 없냐, 젠장. 유동현은 즉시 경로하여 유설이 앞에서 욕설을 내뱉었다. 유동현. 유설이가 소리치자 유동현은 즉시 길들여진 강아지처럼 순순히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참지 못하고 작게 중얼거렸다. 유 선생님, 쟤들이 하는 말이 사람 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가 한 말도 사람 말이 아니고 네가 한 짓도 사람 짓이 아니야. 유설이는 유동현을 쏘아본 후 조태산과 김아름을 보며 말했다. 수능이 코앞이고 너희도 이제 다 컸다. 선생님들이 너희 곁에 있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 원래는 이런 말을 많이 하면 안 되지만 이왕 말이 나왔으니 몇 마디 더 하지. 고3이니 모든 에너지를 공부에 쏟아야 해. 하지만 사춘기인 너희가 나이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이해한다. 선생님들이 늘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야. 강민준의 교통사고 원인과 결과 내가 묻지 않았다고 해서 내 마음속으로 모르는 건 아니란다. 너희 중 몇몇의 그 작은 속셈들, 내가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유설이의 이 말은 더할 나위 없이 명확했다. 학생들은 모두 그 뜻을 알아차리고 속으로 통쾌함을 느꼈다. 오직 김아름과 조태산의 얼굴만이 마치 똥이라도 씹은 듯 극도로 굳어 있었다. 유설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해주지. 강민준의 시험지 점수는 208점이 맞지만 그의 연습지 점수는 680점이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멍해졌다. 연습지 점수가 680점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연습지에 어떻게 점수가 있어? 강민준도 멍해져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연습지에 쓴 걸 어떻게 발견했지? 채점하는 선생님이 설마 할 일이 없어서 연습지까지 확인한단 말인가? 유설이는 학생들의 놀라움에 아랑곳하지 않고 초조하게 강민준을 보며 물었다. 강민준, 왜 정답을 모두 연습지에만 쓰고 시험지에는 쓰지 않았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니? 이 질문에 강민준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답을 연습지에 쓴 것은 점수를 조절하기 편하게 비교하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높은 점수를 받는 것도 어렵지만 낮은 점수를 받기, 특히 유동현의 점수보다 낮게 받는 것은 배로 더 어려웠다. 유동현의 그 형편없는 성적은 조금만 부주의해도 넘어설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말을 어떻게 입 밖으로 낼 수 있겠는가?
강민주는 무의식적으로 유동현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무력감이 가득했다. 친구야, 내가 널 돕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내 누나가 정말 너무 한가해서 내 연습지를 본 거라고. 그리고 강민준의 이 무의식적인 눈짓은 유설이로 하여금 자신의 추측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다. 설명 못하겠어. 유설이는 말을 마친 후 칼날 같은 시선을 유동현에게로 돌렸다. 유동현, 너 일어나. 유동현은 멍한 얼굴로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비록 마음속으로는 저항했지만 몸은 매우 정직했다. 유동현은 거의 반사적으로 휙 하고 일어섰다. 강민준이 설명 못하니 그럼 유동현, 네가 설명해 보겠니? 제가 어떻게 설명해요?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유동현은 거의 울상이 되어 자신이 도와다고보다 더 억울하다고 느꼈다. 고3이 된 이후로 강민준은 우리 반의 우등생이었어. 하지만 너와 짝꿍이 된 후부터 그의 성적은 곤두박질 쳤지. 유설이는 유동현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이를 갈며 그의 변명을 끊었다. 강민준이 분명히 다 풀 줄 알면서도 왜 시험지에 쓰지 않고 연습지에만 썼는지 말해봐. 지난 1년 동안 넌 무슨 수작을 부려서 강민준이 일부러 시험을 점점 더 못 보게 만들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총점이 너보다 더 낮게 나오게 한 거지. 유설이는 강민준이 단지 교통사고 한 번으로 갑자기 똑똑해졌다고는 죽어도 믿지 않았다. 그녀 생각에 아무도 독학으로 천재가 될 수는 없었다. 따라서 강민준이 이번에 장문 없이 총점 680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는 단 하나의 설명만이 가능했다. 강민준의 성적은 원래부터 아주 좋았고 전혀 떨어지지 않았으며 단지 일부러 못 본 척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로 유설이는 유동현의 횡포와 괴롭힘 외에는 다른 이유를 생각할 수 없었다. 전 강요한 적 없어요. 선생님, 저 억울해요. 유동현은 정말로 울음을 터뜨렸다. 이번에 그가 강민준에게 시험을 못 봐달라고 부탁한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 강요가 아니었고 단지 간청이었으며 게다가 이번 한 번뿐이었다. 이전에는 그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 억울하다고? 그녀는 곧장 화장실 쪽으로 향했다. 강민준의 반은 3층이었고 바로 옆이 화장실이었다. 민준아, 빨리 나 좀 구해줘. 누나가 날 죽일 거야. 유동현은 겁에 질려 온몸을 떨었고 90kg이 넘는 살덩이도 따라 흔들렸다. 모든 세포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이리 안 굴러와. 강민준이 입을 열기도 전에 문 밖에서 유설이의 뼛속까지 시린 고함이 들려왔다. 유동현은 벌벌 떨며 서둘러 밖으로 달려나갔다. 교실. 안학생들은 모두 호기심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내밀고 화장실 쪽을 쳐다보았다. 이때 유설이는 화장실 문 앞에 얼음장 같은 얼굴로 서서 가장 차가운 말투로 유동현에게 말했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하나 골라. 누나, 나 진짜 억울해. 유동현은 흐느끼는 소리를 냈고 목소리마저 변했다. 내 감독 아래서 네가 1년 내내 친구를 괴롭혔는데 내가 전혀 몰랐다니. 네가 한 짓은 남자가 할 짓이 아니야. 좋아, 네가 안 고르니 내가 골라주지. 여자 화장실로 굴러 들어가. 곧이어 유설이는 유동현의 멱살을 잡고 마치 병아리를 끌고 가듯 그를 여자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다. 그 후 모든 사람들은 화장실 안에서 울려 퍼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돼지 멱다는 듯한 유동현의 처절한 비명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그 소리는 복도에 울려 퍼져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이 광경에 모든 학생들은 겁에 질렸다. 유설이가 그들의 담임을 맡은 지 3년, 늘 냉정하고 엄격하기로 유명했지만 학생에게 손을 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어째서 이번에는 수능을 코앞에 두고 유설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남학생을 여자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마구 때리다니, 이 사람이 정말 그들의 기억 속에 있던 아름다운 담임 선생님이 맞나?
요즘 선생님들은 학생을 때리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나? 하지만 사자처럼 흉포한 유설이 앞에서 감히 나서서 말리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강민준도 처음에는 망설였다. 어쨌든 누나가 동생을 때리는 것은 천륜이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유설이가 정말로 유동현을 오해한 것이었다. 강민준은 유동현에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없었다. 예전에는 그가 정말로 공부를 못했지만 교통사고 후에야 과목 불망의 능력을 얻게 된 것이다. 이번 모의고사는 그에게 오픈북 시험이나 다름없었기에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강민준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이를 악물고 여자 화장실로 비집고 들어갔다. 그 안에는 유동현이 바닥에 누워 마치 폭풍에 휩쓸린 듯 비참한 모습이었다. 유설이의 주먹과 발길질 아래 그는 그저 머리를 감싸 안고 끊임없이 신음하며 용서를 빌고 있었다. 유 선생님, 그만 때리세요. 빨리 멈추세요. 정말로 유동현을 오해하셨어요. 강민준은 유동현의 처참한 광경에 놀라 서둘러 달려들어온 힘을 다해 유설이를 겨우 떼어냈다. 그는 평소 우아하고 고고한 기품을 지닌 유설이가 사실은 숨은 태권도 고수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 폭풍 같은 권법 한 세트에 유동현은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어 보기에도 끔찍했다. 민준아, 미안하다. 원래는 네가 공부를 잘하니 동현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길 바라서 둘을 짝으로 앉혔는데 강민준에게 겨우 끌려나온 유설이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고 눈가에는 심지어 투명한 눈물이 반짝였다. 지난 1년 동안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정말 상상도 못하겠구나. 이 망할 놈 때려 죽여도 시원찮아. 말을 마친 유설이는 다시 강민준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유동현을 계속 때리려 달려들 기세였다. 선생님, 제발 진정하세요. 일이 정말 선생님 생각 같지 않아요. 강민준은 쓴웃음을 지었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한 기운이 솟아올랐다. 그는 유설이가 자신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강렬한 관심을 깊이 느꼈다. 이것은 보통의 사제관계를 넘어선 마치 가족의 보살핌과도 같았다. 민준아, 무서워하지 마. 그리고 저 녀석 편들지 마. 저 녀석은 그럴 자격 없어. 내가 있으니 앞으로는 절대 널 괴롭히지 못할 거야. 유설이는 몸부림치며 이를 갈며 말했다. 그 기세는 마치 유동현을 산 채로 삼킬 듯 했다. 강민준은 온 힘을 다했지만 여전히 유설이를 제지하기 어려웠다. 이 여자는 정말 너무 용맹했다. 얼음산 여왕이라는 별명에 걸맞았다. 어쩔 수 없이 강민준은 손과 발을 모두 사용해 문어처럼 유설이를 꽉 껴안았다. 자신의 큰 키를 이용해 그는 유설이를 화장실 구석벽으로 밀어붙인 후 바닥에 누워있는 유동현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유동현, 이 멍청아 멍하니 뭐해? 빨리 도망가. 나 이제 못 버티겠다고. 이때 강민준은 자신과 유설이의 자세가 얼마나 야릇한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분노에 차있던 유설이도 자신이 거의 강민준에게 정면으로 꽉 껴안겨 두 몸이 빈틈없이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미묘하고 어색한 분위기가 이 좁은 공간에 퍼져나갔다. 유동현은 강민준의 외침을 듣고 꿈에서 깨어난 듯 불붙은 폭죽처럼 평생 가장 빠른 속도로 필사적으로 기어 일어나 죽으림을 다해 여자 화장실 밖으로 도망쳤다. 그 황급한 모습은 마치 뒤에서 흉악한 악귀라도 쫓아오는 듯 했다. 선생님 진정하시고 제 설명 좀 들어보세요. 유동현이 성공적으로 탈출한 것을 본 강민준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감히 유설이를 놓아주지 못했다. 이 여자의 전투력은 정말 너무 놀라웠다. 손을 놓는 순간 또다시 한바탕 난리가 날까 두려웠다. 이때 유설이도 점차 분노에서 벗어나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강민준에게서 풍겨오는 짙은 남자의 향기와 가슴 앞에 두 작은 언덕이 눌려 약간 변형된 것을 뚜렷하게 느꼈다.
유설이는 지금까지 늘 단정하고 올곧았다. 28년 인생 동안 이렇게 남자에게 처참하게 꽉 껴안겨본 경험이 없었다. 게다가 상대는 자신의 학생이었다.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피할 데 없는 수치심이 솟아올랐고 얼굴은 즉시 새빨개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수치심 깊은 곳에서 그녀의 내면에는 막연하게 형언할 수 없는 쾌감이 피어올랐다. 그 느낌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즉시 매혹적인 파문을 일으켰다. 화장실 밖에는 학생들이 잔뜩 몰려들어 수근거리고 있었다. 수많은 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자신의 학생에게 이렇게 거칠고 야릇한 자세로 벽에 밀쳐져 있었다. 이 강렬한 정신적 충격에 유설이는 어쩔 줄 몰랐다. 내면의 방어선이 거의 무너져 내렸다. 강민준, 나 좀 놔줄래? 유설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고 약간의 애원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가 쏠린 듯 새빨갰다. 그 말을 듣자마자 강민준은 멍해졌다. 그는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유설이를 자세히 본 것이 처음이었다. 유설이는 절세까인이라는 칭호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지난 3년 동안 그녀의 얼음산 여왕이라는 별명의 위력이 너무 커서 모든 학생들은 그녀에게 경외심만 가졌을 뿐 감히 가까이 다가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재 28세인 그녀는 한 여성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황금기에 있었다. 강민주는 예전에 유설이에게 어떤 불순한 생각도 품어본 적이 없었지만 눈앞의 유설이는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져 마치 눈물을 머금은 꽃처럼 아름다웠고 목소리도 더 이상 평소처럼 차갑고 쌀쌀맞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애원 섞인 목소리와 몸에서 은은하게 풍겨오는 여성스러운 향기, 그리고 자신에게 밀착된 부드럽고 뜨거운 몸, 유설이의 절세 미모를 감상하는 것, 심지어 그녀의 가쁜 숨소리까지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다. 순식간에 강민준은 넋을 잃고 완전히 멍한 상태에 빠졌다. 강민준, 나 좀 놔줘. 유설이는 강민준이 멍하니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더욱 당황하고 불안해졌다. 그 애원하던 목소리는 어느새 나약한 신음으로 변해 있었다. 이때 그녀는 온몸이 나른해져 마치 힘이 다 빠져나간 듯 전혀 저항할 힘이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직 이성과 도덕만이 간신히 버티며 빨리 강민준의 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끊임없이 되뇌고 있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강민준은 마침내 꿈에서 깨어난 듯 두 사람의 현재 자세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당황하며 손을 놓았다. 그는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어쩔 줄 몰라 하며 옆에 섰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헤맸고 감히 유설이와 마주치지 못했다. 유설이는 벽에 기댄 채 가볍게 숨을 헐떡이며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했었다. 그녀의 심장은 이상할 정도로 세게 뛰었고 마치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강렬한 수치심이 파도처럼 그녀를 완전히 덮쳤지만 머릿속에서는 방금 강민준과 껴안았던 장면이 통제 불능 상태로 계속 떠올랐다. 아무리 애써도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슬쩍 강민준을 훔쳐보았다. 이 좁은 화장실 안에서 그의 크고 곧은 몸이 유난히 돋보였다. 강민준은 마른 기침을 한 번 하며 이 숨막힐 듯한 어색한 침묵을 깨려 애썼다. 선생님, 그동안 저를 걱정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유동현은 정말 저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제 점수는 제가 일부러 낮게 받은 거예요. 유설이는 살짝 헝클어진 머리와 옷을 정돈하며 애써 평소의 위험 있는 모습을 되찾으려 했다. 왜 일부러 시험을 못 본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간 부드러웠고 평소의 엄격함이 확실히 줄어든 것이 느껴졌다. 기말음을 시험해본 거라고 생각해주세요. 기말음을 시험했다고? 유설이는 약간 눈살을 찌푸리며 의심 가득한 눈으로 강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제 졸업도 했으니
숨길 것도 없네요. 선생님도 제가 김아름이랑 사귀는 거 아실 거라고 믿어요. 강민주는 얼굴에 쓴웃음을 지으며 천천히 말했다. 사실 이건 저 혼자만의 짝사랑이었어요. 김아름은 절 그냥 어장관리 대상으로만 생각했죠. 걔는 가난을 싫어하고 부자를 좋아해서 제가 공부를 잘하니 나중에 크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랑 사귀는 척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험을 못 봐서 좋은 성적이 없어도 걔가 제 곁에 있을지 보고 싶었어요. 결과는 보시다시피 전혀 아니었죠. 강민주는 무력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이번 사고 후에 전 걔의 본 모습을 똑똑히 봤고 완전히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어요. 강민주는 마음속으로 진실이 너무 기이해서 유설이가 믿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차라리 이 핑계를 대는 것이 유동현의 의심을 풀어주는 동시에 불필요한 많은 문제를 피할 수 있었다. 그래, 네가 스스로 타락하지만 않으면 됐다. 중요한 시기에 네가 잘못을 깨달을 수 있어서 선생님은 정말 기쁘구나. 이때 유설이는 완전히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강민준을 바라보며 눈에 만족감을 담았지만 여전히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럼 솔직하게 말해봐. 이번 수능 몇 %나 자신 있어? 이것이 유설이가 현재 가장 관심 있는 문제였다. 그녀는 강민준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지난 1년 내내 강민준의 성적은 반에서 꼴찌였다. 담임 선생님으로서 그녀도 강민준의 진짜 실력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 비록 강민준이 연습지에서 680점이라는 놀라운 점수를 받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강민준에게서 직접 듣고 싶었다. 하하, 선생님,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셔야 할 거예요. 어쩌면 제가 실수로 선생님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강민주는 직접적으로 대답하는 대신 반농담조로 말했다. 사실 강민주는 초인적인 기억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꿈속에서 이미 한 번 수능을 치렀다. 모든 문제를 그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능을 잘 보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았다. 물론 강민준도 너무 확신에 차서 말하지는 않았다. 어쨌든 꿈속의 모든 것이 현실에서 완벽하게 재현될지는 오늘 밤 9시 이후의 로또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었다. 만약 당첨된다면 그것은 꿈속의 모든 것이 사실대로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였다. 좋아. 그럼 네가 선생님의 자랑거리가 되길 기대하마. 유설이는 강민준을 밉지 않게 흘겨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학생이 자신감을 갖는 것은 어쨌든 좋은 일이지. 내가 그의 긍정적인 마음을 꺾어서는 안 돼. 알겠다. 어서 가서 복습해. 말을 마친 유설이는 강민준을 여자 화장실 밖으로 내쫓았다. 두 사람이 여자 화장실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은 정말 좀 어색했다. 강민준은 대답하고는 서둘러 달려나갔다. 유설이는 여자 화장실 안에서 심호흡을 몇 번 하고 자신의 옷이 단정한지 화장이 번지지 않았는지 계속해서 확인했다. 모든 것이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에야 그녀는 천천히 여자 화장실 밖으로 나왔다. 단지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자신이 떠날 때 얼굴에는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옅은 홍조가 남아있었다는 것을. 강민준이 교실로 돌아오자 학생들은 모두 자기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모든 사람의 시선은 마치 무대 조명처럼 일제히 강민준에게 쏠렸다. 한편으로는 강민준과 담임 선생님이 여자 화장실에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했고, 더 중요하게는 강민준의 놀라운 성적은 마치 폭탄처럼 반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680점. 이 점수는 정말 모두를 눈부시게 만들었다. 만약 학생들이 이 680점의 장문 점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 놀라서 턱이 빠졌을 것이다. 특히 김아름은 이따금 고개를 돌려 강민준을 훔쳐보았고 얼굴 표정은 매우 복잡했다. 원망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어. 도대체 지금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없었다. 민준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는 원망스러운 눈으로 강민준을 쳐다보았다. 이번 매는 그가 너무 억울하게 맞았다. 내 누나가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서 그래. 하지만 내가 누나한테 잘 설명했으니 다시는 널 때리지 않을 거야. 강민준은 유동현을 보며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유동현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 야간 자율학습 종료 종이 갑자기 울렸다. 원래 고3 학생들의 야간 자율학습 종료 시간은 밤 10시였지만 수능이 임박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잘 쉴 수 있도록 시간이 9시 30분으로 앞당겨졌다. 유동현, 빨리 핸드폰 좀 빌려줘. 고3 학생들은 학교에 핸드폰을 가져올 수 없었고 가져오더라도 담임 선생님에게 맡겨야 했다. 하지만 유동현은 보통 학생이 아니었다. 강민준은 그가 몰래 핸드폰을 하나 숨겨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뭐 하려고? 조용히 해. 누나가 들으면 나 껍질 벗겨질 거야. 유동현은 화들짝 놀라며 서둘러 주위를 살폈다. 주위에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도둑처럼 강민준을 교실 밖으로 끌고 나와 조심스럽게 운동장 어두운 구석으로 데려갔다. 너 핸드폰 쓸 줄은 알아? 유동현은 슬쩍 핸드폰을 꺼내 강민준에게 건넸다. 유동현은 강민준의 가정 형편을 알고 있었다. 예전에 강민준도 그의 핸드폰을 빌려 전화를 건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 강민준은 전화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약간 서툴러 보였다. 그냥 뭐 좀 찾아보려고. 강민준은 웃으며 별다른 설명 없이 핸드폰을 받아 능숙하게 누리를 열었다. 강민준이 찾아보려는 것은 바로 로또 당첨 결과였다. 로또 추첨 시간은 9시 15분이었고 지금은 이미 9시 30분이었다. 강민준은 마음이 급해져 결과를 몹시 알고 싶었다. 이것은 2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재산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기이한 꿈이 정말로 믿을 만한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다. 다음 순간 강민준의 몸이 갑자기 체에 걸은 듯 떨리기 시작했다. 마치 핸드폰 화면에서 극도로 끔찍한 것이라도 본 듯했다. 민준아, 너 왜 그래? 강민준의 모습에 유동현은 갑자기 좀 초조해졌다. 맙소사, 이 자식 내 사진첩 보는 거 아니야. 유동현은 자신의 사진첩에 무엇이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유동현이 손을 뻗어 핸드폰을 낚아채려는 순간 강민준은 마침 창을 닫고 핸드폰을 유동현에게 돌려주었다. 유동현은 서둘러 핸드폰 사진첩을 확인하고 강민준이 자신의 사진첩을 열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물론 강민준은 유동현의 이런 세세한 행동에 신경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강민준은 이때 너무 흥분했기 때문이다. 그는 정말로 당첨되었다. 2천억 원의 재산이 확실하게 그의 주머니에 들어왔다. 그의 꿈은 틀리지 않았고 로또 당첨 번호는 그가 산 복권과 완전히 일치했다. 비록 미리 마음의 준비를 했고 강민준이 애써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이 순간 그는 여전히 흥분해서 거의 기절할 뻔했다. 형제, 넌 나의 행운의 신이야. 이리 와, 뽀뽀 한번 하자. 강민준은 갑자기 유동현을 꽉 껴안았다. 꺼져, 필요 없어. 유동현은 화들짝 놀랐다. 그의 뚱뚱한 몸은 민첩하지 못해 강민준의 열정적인 입술을 전혀 피하지 못했다. 아, 강민준, 너 미쳤냐? 왜 나한테 뽀뽀를 해? 망했다, 내 순결. 목요일 밤 강민준은 자신이 당첨된 것을 확인했다. 비록 미리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이 소식은 여전히 그의 마음에 거센 파도를 일으켜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날 금요일 강민준은 유설이에게 조퇴를 신청했다. 당첨금을 수령하는 것은 매우 시급했다. 오늘 가지 않으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당첨금 지급처가 문을 닫는다. 다음 주 월요일은 수능이었다. 수능 기간에는 당연히 신경 쓸 시간이 없다. 그리고 수능이 끝난 다음 날은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다. 이 국제 육아의 수익을 강민준은 반드시 챙겨야 했다. 그래서 오늘이 당첨금을 수령할
유일한 시간이었다. 유설이는 원래 이 중요한 시기에 강민준의 조퇴를 허락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강민준이 교통사고 후유증 검사라는 이유를 대자 그녀는 거절할 수 없었다. 어쨌든 수능이 코앞이었고 그녀도 강민준의 부상이 시험 결과에 영향을 줄까 걱정되었다. 강민준은 학교를 나온 후 서둘러 버스를 타고 도청 소재지로 향했다. 길 위에서 그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마음속에 만감이 교차했다. 곧 손에 넣게 될 거대한 재산에 대한 기대감과 미래 계획에 대한 약간의 막막함, 그리고 무엇보다 수능에 대한 중요성과 걱정. 도청 소재지에 도착한 후 강민준은 곧장 당첨금 지급처로 향했다. 그곳은 웅장하고 약간은 엄숙한 건물이었고 입구는 사람들로 붐볐다. 그처럼 당첨금을 수령하러 온 행운아도 있었고 희망을 품고 복권을 사러 온 사람들도 있었다. 강민준은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심호흡을 한 번 한 후 로비로 들어섰다. 당첨금 지급처 로비에서 일련의 엄격한 정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급처 직원은 강민준의 젊은 얼굴과 거대한 당첨 금액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거의 3시간 후 강민준은 마침내 2천억 원짜리 수표를 순조롭게 받았다. 이상하게도 이때 그는 상상했던 것만큼 흥분하지 않았다. 이미 오후가 되었고 강민준은 쉬지 않고 서둘러 자신의 작은 도시로 돌아왔다. 그리고 도시의 한 은행에서 그는 수표 현금 인출과 이체 거래를 진행했다. 은행 직원은 이 거대한 수표를 보고 겁에 질려 서둘러 지점장에게 보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한 중년 남자가 만면에 미소를 띤 채 허리를 굽신거리며 강민준을 사무실로 안내했다. 축하합니다, 강 선생님. 젊은 나이에 이런 행운을 얻으시다니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이 은행의 지점장 장기철입니다. 강 선생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장기철이 아첨하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장 지점장님. 국제 선물 계좌를 개설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강민준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말했다. 그는 주식 투자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장기철이 은행 지점장으로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잘 알고 있었다. 원래는 수능이 끝난 후에 절차를 밟으려 했는데 뜻밖의 장 지점장이 직접 나섰으니 마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다. 오, 강 선생님께서 투자를 생각하고 계셨군요. 정말 잘 됐습니다. 장기철은 강민준에게 더욱 공손해졌다. 은행 지점장으로서 그는 큰손들이 예금하러 오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들이 투자하러 오는 것을 더욱 갈망했다. 어쨌든 은행에 예금된 돈은 죽은 돈일 뿐이었다. 국제 선물 계좌 개설은 몇 가지 절차와 심사 과정이 필요하지만 선생님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제가 직접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보장하죠. 장기철은 원래 어떻게 이 젊은 신흥부자를 설득하여 투자하게 할지 머리를 짜내고 있었는데 뜻밖의 강민준이 먼저 제안했다. 혹시 강 선생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선물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수수료와 거래 비용은 제가 반드시 최저 수준으로 맞춰드리겠습니다. 장기철은 가슴을 치며 장담했다. 국제 원유 선물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이 2천억 원이 제 초기 자본인데 레버리지를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강민준이 물었다. 장기철은 즉시 멍해졌다. 강 선생님, 이 2천억 원 전부를 투자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조금도 남기지 않고요. 그는 수표를 통해 강민준의 2천억 원이 당첨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원래 그는 강민준을 설득하여 절반만 투자하게 해도 아주 좋다고 생각했다. 그렇게만 해도 올해 은행의 실적 목표는 모두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 뜻밖의 강민준이 전액을 사용하려고 할 줄이야. 네, 2천억 원 전부요. 강민준은 확고하게 고개를 끄덕여 확인했다. 그렇군요. 저희 은행의 권한으로는 제가 선생님께 20배의 레버리지를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10,000분의 1입니다. 장기철은 매우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만약 보통 사람이었다면 수수료는 최소 10,000분의 2, 즉 0.02%였다. 하지만 강민주는 한 번에 2천억 원이었으니 0.01%라고 해도 매우 상당한 수수료였다. 고작 20배라고요. 강민주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의 원금 2천억 원에 20배의 레버리지를 더해도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4조 원에 불과했다. 4조 원은 매우 많아 보이지만 국제 원유 시장에서는 작은 물방울 2개도 일으키지 못했다. 강 선생님, 20배는 이미 국내 최대 레버리지입니다. 만약 자금 안전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 더 큰 레버리지를 원하신다면 다른 경로를 통해 국제 거래 계좌를 개설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 100배까지 레버리지를 쓸 수 있지만 수수료는 1%입니다. 장기철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이런 종류의 국제거래 계좌는 장기철이 개설할 권한이 없었다. 그가 어떤 경로를 통해 강민준에게 계좌를 개설해 줄 것인지 그는 말하지 않았고 강민준도 묻지 않았다. 어쨌든 강민준에게는 개설할 수만 있으면 되었다. 2천억 원의 100배 레버리지를 쓰면 강민준이 조작할 수 있는 장부상 자금은 20조 원에 달하게 되지만 위험도 극도로 컸다. 보통 사람은 전혀 이런 배짱이 없었다. 어쨌든 수수료 1%는 결코 낮지 않았다. 20조 원의 1%는 바로 2천억 원, 원금 2천억 원에 수수료 2천억 원을 내야 했다. 다시 말해 강민준의 자금은 시장에 들어가는 순간 오르기만 해야지 떨어져서는 안 되었다.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바로 강제 청산이었다. 그럼 국제거래 계좌로 개설해 주세요. 100배 레버리지가 필요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강민준이 자신 있게 말했다. 강민준이 그렇게 고집하는 것을 보고 장기철은 당연히 거절하지 않았다. 장기철의 주선 아래 전담 직원이 강민준의 관련 서류 준비를 도왔고 그 자신은 직접 다른 부서와 연락하고 협조했다. 지점장의 효율적인 운영 덕분에 원래 복잡했던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강민준은 신분증, 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련의 계좌 개설 신청서와 위험평가 설문지를 작성했다. 그동안 지점장은 강민준에게 국제 선물 거래의 몇 가지 기본 규칙과 위험 요소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강민준에게 핸드폰과 컴퓨터가 없는 것을 본 장기철은 두말 없이 즉시 직원에게 고급 핸드폰과 노트북 컴퓨터를 가져오게 하여 그가 나중에 주식 투자를 조작하기 편리하게 해주었다. 장 지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점장님의 도움이 제 걱정을 많이 덜어주었습니다. 헤어질 때 강민준은 장기철에게 감사하며 말했다. 장기철은 서둘러 손을 저었다. 강 형제, 너무 겸손하십니다. 나중에 어떤 금융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하세요. 장기철이 은행 지점장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얼마나 영리한 사람인지를 보여준다. 단 몇 시간 만에 강민준에 대한 호칭이 강 선생님에서 강 형제로 바뀌었다. 하지만 장기철에게 강민준은 그야말로 행운의 신이 강림한 것이었다. 작은 도시의 은행 지점장으로서 강민준 같은 큰 고객을 만날 수 있다니 올해의 모든 지표는 모두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 심지어 강민준이 서둘러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장기철은 직접 차를 몰아 강민준을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었다. 다음 이야기는 몽상서책에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